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써온 공식 표현을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 질의에 한덕수 총리가 과학적으로는 오염 처리수가 맞는 표현이다. 검토해 보겠다고 한 건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용어 변경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염수라는 용어를 처리수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IAEA가 얘기하는 알프스라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 이것이 저는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에 총리는 과학을 강조하면서 좀 더 진전된 답을 내놨습니다. 이게 오염수가 맞습니까? 오염 처리수가 맞습니까?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 처리수가 맞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용어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배경은 오전에 여당이 수산업계, 급식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협약식에서 나왔습니다. 오염수와 수산업이 관계가 없는데 정치 영역에 볼모가 됐다며 거부 반응이 없는 용어로 바꾸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수산인 모두는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알프스에 정화돼서 나가는 물을 자꾸 오염수 하니 이게 대한 거부 반응이 또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에선 오염수, 핵폐수라고 부르는 건 정치 공세 차원이라며 당 TF위원장이 오염 처리수라고 썼으니 이제 공식화한 표현이다. 그간 국민적 감정, 여론 때문에 조심했는데 이제는 IAEA에서 쓰는 오염 처리수 사용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국제적으로도 처리수라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며 입장 변화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배출되는 것이 오염수를 처리한 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그게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인 것 같아 보이고.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까지 총칭하는 차원에서는 오염수 표현이 유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오염수 대신 오염 처리수로 부르겠다는 여권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석 달 전에 처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가 그때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부 브리핑에서도 용어를 바꾸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어민과 수산업계의 불만을 우려하며 국익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일본을 위해 용어를 바꾸려는 거 아니냐며 국민을 농락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내놓기 전인 지난 5월, 여당에서 처음으로 오염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방류하는 물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논란이 일자 정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용어 변경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많은 어민들과 상인들이 저한테 하셨던 항의 중에 하나가 왜 정부에서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해양수산부는 어민과 수산업계 피해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국익 차원에서 오염수와 처리수 어느 단어가 더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한국이 오염수를 사용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일찌감치 처리수라는 용어를 채택했고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도 같은 의미의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我が国が放出を予定しているのは汚染水ではなく国際安全基準を満たすALPS処理水であり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쓸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근거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 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 일본 정부가 손뼉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섬기는 대상은 우리 국민입니까? 아니면 일본 정부입니까? 민주당은 오늘 국내 수산물 최대 산지이자
당의 지지 기반인 전남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오염수 투기 규탄 대회를 열며 정부의 오염수 대응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정부 여당과 수산업계 그리고 급식업계가 모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의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급식에 수산물을 활용한 식단을 늘리고 새 수산물 요리도 개발한다는 내용인데요. 정작 급식업계 안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당정, 수산업계 관계자와 5개 급식업체가 상생 협약을 맺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교 등 급식에서 수산물 활용 식단을 늘리고 새로운 수산물 요리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풀무원 푸드앤컬처, 삼성 웰스토리, 신세계푸드, CJ 프레시웨이, 아워홈 등 5개 회사와 수협중앙회가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어 수산산업 전 업종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파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우려해 마련한 자리였는데 앞서 HD 현대계열사 구내식당에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협약을 맺은 현대 그린푸드까지 포함하면 6개 급식업체가 수산업계와 손을 잡았습니다. 정작 급식업계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식단은 고객사가 정하는 것이라며 업체에서 수산물 사용을 늘리자고 제안해 볼 수는 있지만 딱 거기까지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업 구내식당에선 한 끼에 여러 식단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객사 임직원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수산물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급식기업이 거기에 발을 맞춰서 수산물 확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급식기업이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협약식은 선언적 의미로 봐야 할 뿐 곧바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긴 어려울 거라는 평가가 대다수인 가운데 당장 수산물 소비 확대를 재촉하기보다 소비자가 안전성을 믿을 수 있도록 꾸준히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오늘 후쿠시마산 생선회를 먹으면서 일본 수산물의 안전을 홍보했습니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공경에 처한 수산업 종사자들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전재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접시에는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광어와 문어회 등이 올려져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SNS에 식사 영상을 올리고 먹어서 응원하자 스톱 풍평 피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함께 식사한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기자들과 만나 여러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앞장서서 유언비어에 대응하고 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강한 자세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산 먹거리의 안전함을 강조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기시다 총리는 내일 오전 도쿄의 도요스 시장을 방문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시식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주 중으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따른 수산업자 보호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맞서 중국인들이 일본 전역에 항의 전화를 쏟아붓는 등 반일 감정이 끓어오르자 중국 당국이 사태를 제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오늘 사설을 통해 중국 국민들에게 일본에 대한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일본이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안전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쇼를 벌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해양 오염에서 중일 외교 갈등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반중 세력 등이 중국을 주시하며 악용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만큼 극단적 발언과 행동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그래야 후쿠시마 원전을 완전히 철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도쿄전력의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원자로 철거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본 안에서 제기됐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가장 큰 명분은 폐로였습니다. 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廃炉を進め、福島の復興を実現するためには、ALPS処理水の処分は決して先送りできない課題です。 사고 원자로에 핵 연료를 제거하겠다는 건데 연료봉과 파편까지 약 880톤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로는 핵 연료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의 원자로 경납기 전문가인 고토 마시시 박사는 880톤의 핵 연료 가운데 불과 몇 그램의 시험 추출도 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도쿄전력의 현재 기술 수준을 폭로했습니다. 고토 박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핵 연료를 꺼낸다 해도 처리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チェルノブイリのデブリは未だに手ついてないでしょ。大量にものすごい大量のものがあって今これから何十年もそれやるんですよ。 향후 50년간 핵 연료 제거가 무리라고 지적한 고토 박사는 핵 연료도 못 꺼내면서 폐로를 위해 오염수 탱크를 처분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류 한 달간 매일 10곳의 바닷물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던 도쿄전력은 어제 분석 결과를 제대로 공표하지 못했습니다. 海の状況が少し荒れていて船が出せないとい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その関係から陸側からサンプリングできる T1 と T2 の2カ所についてのみ 일본 수산청도 매일 2마리씩 물고기를 잡아 삼중수소 농도를 공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태풍 탓에 물고기 2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태풍과 폭우가 잦은 일본 기상 여건상 앞으로도 오염수 모니터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같은 상황을 증언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육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도 새롭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군 검찰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단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압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정훈 대령의 육성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을 만난 박정훈 대령. 갑자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사령관님도 갑자기 뻥 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 봐.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고. 군사보좌관은 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뜻한다는 게 박 대령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이어 김계한 사령관은 VIP, 즉 대통령 이야기를 꺼냅니다.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VIP란 말에 깜짝 놀란 박 대령이 VIP가 맞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박 대령은 왜 사단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계한 사령관은 아무래도 옆에서 사전에 입력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했다가 바로 보고하니까 바로 국방장관한테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답합니다.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던 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에 화를 낸 것으로 김계한 사령관이 설명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2번에 걸쳐 수사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수석 비서관회의 전날인 지난달 30일 조사 결과가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건네받았고 이보다 훨씬 전인 지난달 21일에는 수사 계획서를 받아갔습니다. 수사 계획서에는 수사 대상이 몇 명인지 등 수사 현황과 지휘 활동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수사 중점 사항, 예정 사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초기 단계부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임기훈 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김계한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와 관련해서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의혹에 대해 왜 침묵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에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들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술. 하지만 이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석 국방장관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고 했다는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요. 언론에서 저도 보긴 봤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국민적 이유에 대통령이 왜 침묵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방차관도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는 국방장관의 말을 대신 전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제가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은 국가인권위원회로도 번졌습니다. 인권위가 당초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해놓고 정작 긴급 구제 신청은 기각한 데 대해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180도로 선회한 것 아니냐라는.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느냐, 국방부하고 어떤 미팅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긴급 구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기존 진정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군 간부들에게 전세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대폭 줄였는데요. 그런데 지원 조건을 봤더니 5인 가족 이상일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원을 끊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군 간부들을 위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 제도.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를 대신 군이 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높은 금리 탓에 기금이 부족해지면서 중단될 처지에 놓였고 국방부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해당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현재는 후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전세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고. 지난달 국방부가 일선 부대로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신규 이자 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무 지역에 빈 관사가 없거나 5인 가족 이상일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지 않을 경우 아이 셋을 낳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뜩이나 박봉으로 한두 명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더 낳아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회의를 만들어야 하나, 그런 상황에서만 주는 건가라는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들기도 했고, 관할 지역 내는 아무래도 좀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현재 구조로는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국방부는 내년도 전세이자 지원을 위한 예산 783억 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삭감했고 결국 기존처럼 군 자체 기금인 군인복지기금으로만 운영하게 됐습니다. 전세이자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간부들을 위한 복지처럼 자리 잡은 상황에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국방부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재정당국, 국회 등과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지역 축제를 앞두고 인근 군부대 간부들에게 지원 요청을 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축제에 와서 내시나 어우동 분장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군인들이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신수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자신을 인제군 육군 간부라고 밝힌 익명의 군인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군장병 50명 업무 분장이란 문서인데 어우동 2명, 하녀 4명, 내시 2명 등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지역 마이테자 축제를 앞두고 강원도 인제군 측이 군부대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 군인은 현재 부대에서 간부 50명을 지원해주라고 해서 인원을 편성 중이라며 움직이는 포토존으로 관광객과 사진을 찍어야 하는 삐에로 역할이 과연 적절한 대민 지원이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관할 지자체 예산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군인 개인의 초상권과 인권이 무시되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댓글로도 군인은 공짜로 써도 된다는 인식이 문제라며 국가에게 군인이 삐에로 광대일 뿐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인제군 상남면 마을축제위원회에선 군간부 협조 요청 자체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포토존을 포함해 안전관리 등을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마을축제위에선 소통에 오해가 있었다며 군인들은 남성 역할만 맡는 것으로 조율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어우동이랑 여자 복장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 여자분들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군인들은 그 왕이라든지 아니면 신하라든지. 인제군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주민이기도 한 군 간부들에게 상생의 의미로 협조를 요청한 것이었지만 부대에서 문제 제기가 나와 전면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인제군에서 요청했다가 철회한 대민 지원 사업으로 군부대는 지원 업무의 적절성을 따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닷새전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전체 회의에 불참하면서 숨바꼭질 소동이 벌어졌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늘 처음으로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 대회가 마무리된 지 18일 만인데요. 하지만 파행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여성가족이 현안 질의를 앞두고 모습을 감추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 장관 어떠십니까? 닷새 만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논란으로 얼룩졌던 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된 지 18일 만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 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스카우트 대원들과 어떤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파행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감사원 감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누구의 책임론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그럴 건 아니고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에서도 김 장관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원장님께서 철저한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조직위원회 사무국 실무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답변도 내놨습니다. 조직위 사무국이 사무 정결 규칙에 따라서 중요 공사 및 용역의 기본 방침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잼버리 행사 실무 전반을 담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이 잼버리 기간에 머물렀던 외부 숙소가 스웨덴 국왕 등 VIP 숙박용으로 마련됐던 공짜 숙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그럼 신변 보호 필요성이 심각했습니까? 저는 현장에 머물렀고요.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대원들과 함께 수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국회 상임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김민영 기자입니다. 철근을 빼먹은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건축업계가 또다시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비 올 땐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상식조차 당연한 듯 무시되는 현장들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 신축 현장. 비옷을 입은 작업자가 콘크리트를 바닥에 펴바릅니다. 옆에는 우산을 쓴 현장 관계자가 걸어다니며 작업 과정을 지켜보는데요. 이때가 어제 오전 11시. 시간당 18mm의 비가 내리는데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걱정되고 사람이 다치거나 큰일 나면은 너무 진짜 참사잖아요. 오후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타설된 콘크리트 위에 비닐을 덮어놓았지만 군데군데 빗물이 고인 곳들도 눈에 띕니다. 어저께 치다가 좀 잘량이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중간에 비가 좀 오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침면에 비닐 깔고 물 안 되는 건 덜 들어가게 최대한 막아가면서.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강도가 떨어지고 콘크리트 타선에 넣고 비닐을 씌운 것은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8월 한 달에만 전국에서 20건 가까운 제보가 MBC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레미콘 차량이 줄을 잇고 펌프카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오고 거리낌 없이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공사하는 분들도 이제 이거는 너무 심한데 어쨌든 하라면 해야 되니까 시청에 알렸는데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 문제는 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타설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의 시방서에 따르면 눈이나 비로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책임 감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해한 경우가 무슨 뜻인지 국토부도 명확한 설명을 못합니다. 시공업체들은 강수량이 시간당 4에서 5mm 정도면 책임 감리 판단하에 작업을 해도 된다며 자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고쳐질 수는 없겠지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공기가 내일 아침부터 타설을 하는 일정이다 보니까 비가 와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국토부는 표준 시방서를 구체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전국의 공사 현장에선 오늘도 빗속 콘크리트 타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김민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부 신축 아파트의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큰 충격을 줬었죠. 이런 부실 설계와 시공을 감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했던 배경에 감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차례로 순번을 정해서 서로를 밀어주기 위해서 부실한 입찰 서류를 냈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하면서 일부러 탈락했다는 건데요. 손고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말 인천 검단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습니다. LH공사가 발주해 GS건설이 지은 아파트. 당초 설계도 부실했고 시공업체는 부실한 설계보다도 철근을 더 빼먹었고 감리업체는 이를 전혀 거르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 넉 달 만에 검찰이 감리업체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매출액 1,000억 원이 넘는 히림과 KD 등 LH 아파트를 감리한 11곳이 포함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지난 4월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직전 감리업체 중 한 곳이 검찰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리업체들이 용역을 따내기 위해 여러 컨소시엄을 만든 뒤 순번을 정해 한 곳씩 차례로 밀어줬다는 겁니다. 기술 제안서를 부실하게 내는 건 물론 20분씩 주어진 발표 시간조차 채우지 않았고 심사위원이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면 준비를 못해 잘 모른다고 답변하며 일부러 탈락했다는 게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LH의 용역 심사는 입찰 가격이 20% 반영되고 기술 능력 등 주관적인 정성 평가가 80%인데 여기서 사실상 낙제해버린 셈입니다. 검찰은 감리업계가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부실 시공 아파트 15곳 중 일부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담합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은 감리업체를 추려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분야 지출을 크게 줄였는데요. 과학계가 충격과 우려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눈앞의 경제 논리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씩 걸리는 실험과 연구를 멈춰 세우는 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소탐대실이라는 겁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18조 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전체 연구개발 R&D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6% 이상 삭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나눠먹기,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자 관련 예산을 대폭 깎은 겁니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나눠주기 사업, 성과 부진 사업을 구조조정해 비효율성을 걷어낸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대신 바이오, 양자 등 전략기술이나 반도체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R&D 지출이 깎이면서 기초 연구기관마다 예산이 많게는 30%까지 삭감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예산이 23% 줄었고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예산이 28% 깎였습니다. 당장 과학계에선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은 보통 짧으면 3년, 길게는 5년 이상 진행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줄이면 연구 수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당장 인건비부터 줄일 가능성이 커 이공계생들의 연구 참여 기회도 상당히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단편적인 기업 차원에서 보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출연료를 구조조정하려는 방안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여기에 과학계의 카르텔 실체를 밝히기도 전에 예산부터 깎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과학계는 연구노조 및 총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공동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과제별 정부 사업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내년도 새만금 기반 시설에 투입될 국가 예산도 78%나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국무총리는 새만금 간척지 개발 기본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준비와 운영은 조직위가 해놓고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모두 떠넘기는 거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잼버리 개영식 직전에 열린 새만금 2차 전지 기업의 투자 협약식. 1조 8천억대 투자가 결정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기반시설 개발 덕분에 대기업 투자가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도 작년 말에 예타를 통과하여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가 끝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개발 기본 계획을 뛰어넘는 빅픽처를 짜달라고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SOC 사업이 타당한지 전수점검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이제까지 돼 있으니까 무조건 쭉 가자. 이것보다는 계획을 좀 발전적으로 재수립을 하고 그리고 기업 친화적인 쪽으로 큰 그림을 좀 그려. 내년도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도 78%나 삭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투자 환경 개선의 근거로 들었던 새만금 연결도로 예산은 고작 11억 원만 남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 부처와 예산 협의를 마친 537억 원 가운데 무려 98%가 깎인 겁니다. 공정률이 60%를 넘어 2년 뒤 개통 예정인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예산도 70% 넘게 삭감돼 완공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도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580억 원 가운데 11%만 남아 내년 착공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진행 중인 국가 사업조차 의도적으로 늦추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가 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북도 의원들도 일제히 전북 죽이기로 규정하고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예산 삭감은 잼버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푸틴의 반기를 들었다가 철수했지만 결국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한 프리고진의 장례식이 한 공원묘지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공원묘지 주변이 러시아군과 경찰로 둘러싸여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프리고진 추모 움직임이 커질까 봐 모스크바 당국이 모종의 작전을 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공원 묘지. 경비가 삼엄합니다. 공원 밖은 물론이고 공원 입구와 울타리 안쪽까지도 러시아 경찰과 군인들이 대거 배치돼 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묘지는 철저히 언론에 비공개됐습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바그너 그룹의 깃발로 묘지 위치를 추정할 뿐입니다. 장례식은 가족과 친지들만 참석한 채 조촐히 치러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러나 추모객들의 방문이 사실상 차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사망자와 달리 유독 프리고진의 장례식 장소만 알려지지 않았고 현지 매체와 SNS에는 가짜 정보들이 나돌았으며 대대적인 경찰 인력이 이날 여러 공원 묘지에 동시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한 독립 매체도 예상했던 대로 당국이 프리고진을 추모하는 자발적 집회를 피하려고 연막을 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장례식은 오후 1시에 열렸지만 이 사실은 오후 5시에야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특별 장례 작전이라는 풍자도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Присутствие президента н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конкретно по похоронам. Все-таки это решение на этот счет принимают родные и близкие. 한편 프리고진 전용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전용기 제조사 등 외국 조사기관이 공동 사고 조사를 요청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서울 미아동의 한 주택가 원룸에서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그젯밤 9시쯤 현장에 도착했는데 17시간 전쯤인 이날 새벽 숨진 여성이 112로 신고 전화를 걸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응이 늦었던 건데요. 어떻게 된 건지 구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컴한 밤, 한 주택가 골목에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뒤이어 도착한 구급차. 급히 내린 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골목 안쪽으로 뛰어갑니다. 그제밤 9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빌라촌에서 누나가 집안에 쓰러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이 건물 2층 원룸에서 숨져 있는 40대 여성 외에 남성 1명의 시신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당시 남녀는 나란히 방에 누워 있었고 양손이 청테이프로 결박된 여성은 얼굴에 맞은 상처가 확인됐습니다. 또 방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 막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119 아저씨들이 방범창 뜯으려고 그래갖고 뜯었어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사 결과 사망한 여성은 경찰이 찾고 있던 112 신고자였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 40분쯤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지만 곧바로 전원이 꺼졌고 GPS 신호를 찾지 못한 경찰이 추적에 애를 먹었던 겁니다. 휴대전화의 가입자 주소와 요금 청구 주소에는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래가 별로 없었던 가족들은 여성의 실제 거주지를 몰라 경찰에 알리지 못하다가 수소문 끝에 사건 현장인 원룸을 찾아내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숨진 2사람의 시신을 부검하고 타살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의 실태를 살펴보는 연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이들 청년은 고립과 은둔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리 내몰린 것일까요? 직접 말하는 이유는 여럿입니다. 개인의 좌절감도 있지만 잇따른 취업 실패나 학창시절 따돌림도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작년까지 7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해왔던 37살 상현 씨. 방바닥은 쓰레기와 상자들로 메웠습니다. 전형적인 은둔 청년의 집입니다. 집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시체처럼 잠만 잤고 흰 봉지가 쌓여있는 막 그런 집들이 있죠. 음식 막 봉투 그런 집처럼 되죠. 밖으로 배출을 안 하게 되니까. 인적이 줄어든 자정 무렵 집 밖 나들이를 합니다. 2달 전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덕분입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은 채 인터넷을 모니터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굳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막 난 괜찮은 척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집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더 편했던 거죠. 상현 씨가 은둔을 처음 시작한 건 직장을 잃은 뒤였습니다. 4년간 잘 다니던 게임 회사에서 구조조정된 뒤 여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배신당하고 버려졌고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고 그랬다는 느낌이 들어요. 청년들이 고립, 은둔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취업 실패입니다. 그런데 상현 씨는 취재진을 만나고 며칠 뒤 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은둔에 빠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름대로는 많은 시도와 노력을 했었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런데 나에게 남는 거는 별로 없다. 친구도 없고. 33살 장진수 씨의 은둔은 학창시절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 못해 결석이 잦았고 다니던 대학도 2번이나 자퇴했습니다. 뭔가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비교하는 게 저를 많이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스스로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져가지고 사소한 것도 못하겠다고. 고립, 은둔의 또 다른 이유, 인간관계의 어려움, 학업 중단입니다. 문제는 이들도 생계를 위해 일거리가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90명, 100명이 지원한 거예요. 한 명 뽑는데.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다음날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모든 의욕이 없으니까 희망도 없고. 청년재단에 따르면 고립, 은둔 청년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7조 원이 넘을 것이란 추산도 있습니다. 근데 사회가 너무 이들을 정말 부적응자로 낙인 찍고 정말 취약한 사람으로만 본다면 점점 이들은 사회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인 거예요. 이들의 은둔이 깊어지고 고립 중년으로 세대를 이어갈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사회적 실패를 딛고 일어설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을 일으켰던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 징계안이 오늘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지난주 김 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표결에 붙인 국회 윤리특위 소위. 찬성 셋, 반대 셋 이렇게 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 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명이 유력하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직전 김 의원은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결국 일주일 미뤄진 오늘 회의에서 제명안 부결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입고했었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을 제명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앞으로 어떤 잘못을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 말과 행동이 다른 민주당의 모습이 민심에 좋을 리 없다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민주당을 겨냥해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키십시오. 민심에 따르는 길을 거부하고 가재는 개편, 제19 감싸기에 구제불능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 김 의원 제명안이 올라가더라도 여야가 6대6으로 동수인 상황에서 결론을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5월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이 시작된 지 4개월째.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김남국 의원은 내년 5월까지인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최근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악성 민원인들이 늘고 있는데 급기야 흉기 난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경찰처럼 바디캠까지 차고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지만 언제 사고가 벌어질지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검찰 민원실에 찾아왔습니다. 응대직원에게 다가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탁자 위에 낫을 올려놓습니다.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낫으로 위협한 겁니다. 곧바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남성은 경찰에게도 낫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집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남성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같은 민원인 폭언 폭행 사건은 2021년 기준 5만 2천 건으로 2년 새 40%나 급증했습니다. 회의감도 들고 이렇게 일하려고 공무원 준비했나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들어왔지만 좀 더 정도가 심해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최근 민원 대응 공무원들에게 녹취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이나 목걸이형 카메라 같은 체증 장비가 지급됐지만 민원 때 강화 유리도 설치하고 그 휴대용 행정전화 이제 녹음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이젠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경찰과 함께 대응 훈련까지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떼들면 떼줄 수 있는 거잖아. 아 진짜. 자, 선생님 현 시간부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사 서림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어요. 2021년 기준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 행위의 67%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집중됐지만 안전요원이 배치된 주민센터는 8.7%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 1974년 팔당댐이 완공된 이후 한강 일대에서 모습을 감췄던 천연기념물이죠. 수달. 하천 정비 작업을 통해서 4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 한강 유역에 나타났는데 이번엔 도심 하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산책을 하던 한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된 수달의 모습을 변윤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갔어 또? 저리가 엄청 빠르다. 최근 서울 불광천을 산책하던 오예린 씨는 휴대전화를 급히 꺼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화면에 담긴 건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던 천연기념물 수달. 몸통이 좀 오동통통하고 정말 빠르게 움직여서 제가 발걸음을 띄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집서더라고요. 그간 서울의 일부 하천 CCTV엔 수달이 종종 포착됐지만 산책로 주변에서 나타난 건 이례적입니다. 한강에 사는 수달이 홍제천을 따라서 불광천까지 왔는데 되게 깊은 곳까지 들어왔어요. 그만큼 수달이 우리 사람 사는 도시 한복판 곁으로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지난 3월 서울 중랑천. 뒤뚱거리며 걸어오는 수달 한 마리. 땅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몸을 문질러 보기도 합니다. 3마리가 동시에 화면에 잡히기도 합니다. 산업화 이전엔 흔했지만 이젠 멸종 위기인 수달. 한강 일대에선 1974년 팔당댐 건설 뒤 자취를 감추었다가 2017년 이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환경단체가 한강 주변에서 파악한 수달은 모두 15마리. 발자국과 배설물 등 서식 흔적이 발견된 건 11곳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생태 환경이 사람 중심으로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수달을 보호한다고도 하면서 하천을 적극적으로 개발과 이용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분들이 여기에 사람만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하는 곳이 아니구나, 다른 생명체도 함께 사는 곳이구나를 알고. 서울시는 수달 서식지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 세계 곳곳의 관광 명소들마다 여행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현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방문자 수를 제한해달라면서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입장료를 받겠다는 도시도 나왔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Con la gondola perché sono 50 gradi sopra la gondola perché è nera e poi soprattutto andando dentro i canali sono torridi perché 인구 5만 명에 불과한 베네치아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32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생활 물가가 치솟자 이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떠나는 추세.
1961년 13만 명 이상이었던 베네치아 역사지구의 인구는 지난해 8월에는 5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베네치아 전체가 마치 거대한 관광 세트장으로 변해가자 결국 베네치아 당국이 관광객 수를 조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당일치기 여행객에게 최대 10유로, 우리 돈 약 14,000원의 입장료를 받기로 한 겁니다. 오스트리아 유명 관광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할슈타트도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최근 방문자 수를 제한해달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700명 남짓인데 최성수기에는 하루 10,000명 안팎의 관광객이 몰려와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또 오후 5시 이후 단체 관광객 버스를 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소음 공해와 교통 체증에 항의하는 의미로 거대한 울타리를 세워 주변 경치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관광객이 현지인의 삶을 침범하는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이 발생하면서 유럽 각국의 유명 관광지들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조치 사항을 대학 입시에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인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 폭력 조치 반영이 의무화됩니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기존 수시뿐 아니라 수능과 논술, 실기 전형에도 학폭 조치가 적용되는 겁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들이 입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예시로 제시한 거예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안내해달라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알고. 가장 먼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조치 사항이 있으면 지원 자체를 막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학폭 조치 사항에 따라 감점을 차등 적용하는 안도 나왔습니다. 전학이나 퇴학처럼 학폭 수준이 심각하면 수능 점수나 교과 평균 등급을 더 많이 입각낸 방식입니다. 자퇴를 통해 학폭 불이익을 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학들이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학 입장에선 원치 않는 자율성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A 대학은 3점 감점한다는데 왜 너희들은 감점을 안 하냐, 이런 식의, 요즘 워낙 공정한 걸 다들 중요시 하시니까 학교별로 자의적으로 기준을 세워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현재 학폭 기록이 생활기록부 곳곳에 뒤섞여 기재된다는 점에서 대학들은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입장입니다. 평가 기간이 짧은 정시, 추가 모집되는 대학들이 학생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학들은 학폭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KBS 이사회가 김유철 KBS 사장의 해임 재청안을 진통 끝에 상정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다음 달 12일 김유철 사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해임이 초입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열린 KBS 정기이사회. 여권 이사들이 낸 김희철 사장 해임 재청안이 긴급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해임안 상정 자체도 진통을 겪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이사들의 표결을 거쳐 찬성 6, 반대 4, 기권 하나로 상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권 이사들이 내세운 김 사장의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와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등 10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김희철 사장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가 여권 위주로 구성되자마자 사장 해임에 나선 건 공영방송 제도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다음 달 12일 김 사장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재청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여권 측 의사가 다수를 차지한 KBS 이사회는 김희철 사장 해임 재청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신문이 내일 진행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늦어도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중국 당국이 2023년판 표준 지도를 공개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모두 중국의 영토로 포함한 건데요. 특히 국경을 놓고 여러 차례 유혈 충돌을 빚었던 인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대형 서점 지도 판매대. 이 지도들은 모두 매년 발표되는 중국 정부의 표준 지도를 따라 제작됩니다. 최근 중국 자연자원부가 공개한 2023년 표준 지도. 국경 분쟁 중인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와 악사이친 고원 일부가 중국 국경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와 악사이친 고원은 중국군과 인도군이 수시로 충돌한 지역. 히토류를 포함한 지하 자원이 풍부한데 강과 호수 때문에 분명한 국경이 없다 보니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확전을 막기 위해 양국 군대 모두 총기를 휴대하지 않기로 했지만 못을 박은 몽둥이와 언을독까지 동원한 난투극으로 매번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표준 지도에 대해 중국 측에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정상이 국경 지역 긴장 완화에 합의한 바 있다 보니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입니다. China has even in the past put out maps which claim the territories which are not China's, which belong to other countries. This is an old habit of theirs. 표준 지도는 남중국해도 중국 영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암초에 건설한 인공섬을 근거로 남중국해 90%의 영유권을 주장 중인데 얼마 전에는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 함정에 물대포를 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我还要指出的是，中国对南海诸岛及其附近海域拥有无可争辩的主权。 중국에서는 표준 지도와 다른 입장의 지도를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반입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제상설중대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연속으로 검증 보도한 MBC 조이명, 이준범, 남효전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면밀한 추적 취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KCC가 22년간 머물렀던 전주를 떠나 연고지를 부산으로 전격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KCC와 전주시의 책임 공방 속에 애꿎은 팬들만 소중한 팀을 잃게 됐습니다. 김수건 기자입니다. 허웅과 라거나의 새로 영입한 최준용까지 올 시즌 유력한 우승 후보인 KCC가 전격적으로 연고지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1년 대전 현대를 인수해 전주에 터를 잡은 지 22년 만입니다. 새로운 연고지는 2년 전까지 남자 농구단이 있었던 부산입니다. 23년간 저희를 응원해 주신 전주시 팬들한테 제일 죄송한 더 많은 관중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KCC의 헤어질 결심은 경기장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어진 지 50년이나 된 낙후된 경기장에서 지금까지 참고 경기를 치러왔는데 전주시가 새 경기장 준공 약속을 수년째 계속해서 미뤄왔다는 겁니다. 체육관을 저희 보고 직접 지르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고 이제 농구는 뒷전이 됐구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투자 심사 등의 행정 절차로 경기장 건설이 지연된 건 맞지만 KCC가 협의 과정 도중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인 졸속 결정을 했다고 맞섰습니다. 아예 만나주지를 않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시 입장에서는 더 당혹스럽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일정 부분은 좀 서운한 감정도 많이 있습니다. 팬들은 경기장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주시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연고지 팬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며
KCC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새 연고지로 결정된 부산시는 최고의 연고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연고지 이전은 언제나 큰 논란과 상처를 불러왔는데요. 특히 프로농구가 유독 많습니다. 이번이 벌써 10번째인데 팬들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경기장 플래카드 시위에 팬들의 장외 집단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던 2004년 프로축구 안양의 서울 이전. 1998년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고도 한 시즌 만에 연고지 인천을 버리고 떠난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 언제나 큰 논란이었던 연고지 이전은 야구에서는 2번, 축구도 연고지가 정착된 2002년 월드컵 이후 크게 2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축구에서는 아직도 그 앙금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전 9시 뉴스에서 제 팀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되게 어이없고 너무 하루아침에 팀을 이제 잃게 된 거니까. 이런 연고지 이전이 농구에서는 너무 잦습니다. 오늘 KCC까지 무려 10번에 달합니다. 2001년엔 SK와 현대 등 무려 4팀이, 불과 2년 전에도 KT가 부산에서 수원으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팬들입니다. 오랫동안 애정을 쏟아온 구단과 선수들의 갑작스런 이별 통보에 팬들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화가 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연고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고향 팀이고 또 그 나름대로의 전주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팀이 한 번에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슬프고 당분간은 농구를 좀 안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팬들이 주인인 프로스포츠. 하지만 정작 팬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매번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연고지 이전. 씁쓸한 현실은 이번에도 똑같이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호날두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사우디리그 득점 선두에 올랐습니다. 상대 수문장이 김승규 선수였네요. 김승규의 알사밥을 상대로 선발 출전한 호날두. 전반 12분 만에 페널티킥을 성공하고 하트를 그려 보입니다. 6분 뒤엔 헤더골을 터뜨렸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반칙. 하지만 기회는 바로 찾아왔어요.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이번에도 성공. 춤까지 추면서 기뻐하는데요. 오늘은 팀플레이도 좋았어요. 마네의 골에 도움 1개를 적립하고 헤트트릭 찬스가 찾아왔는데 그 페널티킥을 동료에게 양보합니다. 그런데 부담감이 컸는지 이 선수 실축하고 말았네요. 도움이나 다름없는 골대 강타 슈팅으로 4대0 승리에 앞장선 호날두. 리그 득점 단독 선두에 나서면서 내가 골을 넣으면 이긴다는 승리 공식도 이어갔네요. 현재 서울에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고요. 이 경상도 지방도 낮에 비해서는 빗줄기가 잦아들었습니다. 이 남서쪽에서 들어온 비구름이 지금은 강원 남부와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곳곳에 다소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은 오늘 밤 자정을 전후해서 비가 그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 비구름이 만들어지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경상도 지방은 다시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의 경상도 지방도 30에서 많게는 15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점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사이 중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당분간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21도, 대전 20도로 중부지방은 선선하겠지만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 지방은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28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